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를 저희가 오늘 총 6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뭐뭐 공부했는지 대강이라도 이제 한 번씩 훑어드리잖아요. 첫 번째 1강 뭐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반장이 이러니까 뭐 되겠어요. 뭐였더라? 첫 번째 뭐 했냐면 예. 한국 전체 그 진보정당 운동사를 갖다 물어줬고요. 예. 오늘 얘기할 거지만 그때 한인사회당부터 해가지고 최초의 진보정당의 한인사회당부터 해서 정의당까지 훑었습니다. 대강.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였죠?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의당이 나름대로 족보가 있는 정당이다. 이 얘기 제가 했었죠. 족보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이 진보정당의 성격이 뭐냐를 얘기하면서 노회찬 의원이 1998년도 민주노동당 창당 전에 썼었던 글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두 번째 강의가 뭐였어요? 이 강의 저희가 독일 3인당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이걸 얘기할 때 제가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을 얘기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막스를 얘기를 드렸고 로자 룩셈부르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원희 당원이 독일까지 가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정류장에서 그 죽임을 당하고 던져진 강가에 있는 그 휴지석 앞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올렸죠. 독일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강의가 뭐였습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프랑스 얘기를 했고 이때 장 조레스라고 하는 아저씨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탈리아 공산당하고 사회당 얘기를 하면서 그람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의 얘기를 그람시 얘기했습니다. 이때 얘기를 하면서 그 로자 얘기하고 장조레스 얘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소위 혁명과 개혁의 변증법 뭐 이런 얘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이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 4강이 어디였나요? 러시아. 그렇죠. 그 이름도 유명한 레닌.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었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에서 볼 푸르셰비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혁명가 레닌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레닌이 1922년도에 암살 총을 맞죠. 그러고 나서 추경 생활할 24년도에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레닌이 17년도에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좀 오랫동안 집권을 했었으면 레닌이 꿈꿔왔던 그 세상을 갖다 지금의 소련이 이제 멸망하고 이랬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5강째 제가 뭘 했나요? 5강이 저희가 칠레 아일랜드 정권 정권과 브라질의 브라질 룰라 얘기를 하면서 칠레가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최초로 집권한 사회주의 정부였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렸고 브라질도 지금 현재로서는 실패한 걸로 나타나지만 브라질은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을까? 한국 사회와 상당히 비슷한 그 경험과 구조를 갖고 있었던 군사 독재 시절이 길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직선제 쟁취한 것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한국 사회랑 우리랑 달랐던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단. 제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은 직선제 민주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노동운동이 이제 발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걸 결국엔 누가 다 가져갔냐. 우리가 소위 얘기한 보수 야당 또는 민주당 성향들이 이 성과를 다 가져갔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이 먼저 발생을 하고 노동운동의 총파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조직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실제 민주화, 직선제 투쟁을 할 때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서 민주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노동운동의 독자적인 정당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갖다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 성공한 걸 보니까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지자체를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도 하고 있는 참여 예산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지금 선국도 하고 있는데 별거 안 해요. 모여서 뭐 하냐면 아주 조금 예산을 가지고 동네에 뭐 계단을 놓자 아니면 뭐 정자를 설치하자 이 정도 논의밖에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도로 놓고 학교 짓고 그다음에 복지 재원들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민중들이 참여해서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실험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누구도 이걸 보고 베꼈다? 포르투 알레그레를 이명박도 가서 보고 왔다. 그래서 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앙차를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분해 미끌레오 얘기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죠. 사실은 제가 그 강의한 거 보면은 독일 3인당 여기에 보면은 다 어떤 내용들이 하냐면 전체로 당원이 몇 명이고 세포가 몇 개인지가 계속 나옵니다. 얘기가. 제 강의록 이제 제 PPT 잘 올려놓은 거 보면 그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지역에서 뭘 실천해야 되는가가 사실 브라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총 5번의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대강 기억나시죠? 그러면 사진 안 찍어도 다 나와요. 괜히 이런 양반들 공부 열심히 하는 척하고 수업 열심히 있잖아요. 별로 기억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은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인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최초의 진보정당부터 해서 진보당까지를 할 거예요. 다음번은 이공화국부터 해갖고 암흑기의 활동, 그 다음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진보정당 운동, 그리고 정의당까지 갖다 다음번에 마지막 강의 그렇게 진행할 건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소위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 운동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분들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사회주의자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감옥 잠깐 갔다 나온 사람들 많지만 실제 근해에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옥사하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주의자였다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일제 한국운동, 한국의 그 노동운동 또는 진보정당 운동 공부를 학교 때는 사실은 좀 대강했어요, 대강. 그러다 제가 언제 이걸 공부를 했다가 진지하게 공부를 했냐면, 제가 2000년부터 정확하게 1999년도부터 당 활동을 하는데요. 2000년도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주노동당 성북을 창단을 합니다. 이게 민주노동당 성북하고 강북이 이게 민주노동당 최초의 지구당이었어요. 제일 먼저 창단한 2000년. 그때는 뭐였냐면 지구당을 갖다 50개를 그 전국적으로 창당을 해야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5개 광역시 지구를 창당을 해야 되는 건데 2000년 1월 23일 날 창당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뒷부자에서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성북은 위원장이 김준수였고 당시 나이 32살. 강북은 박용진, 지금 요새 지금 핫한 박용진이 이때 공동으로 창당했는데 여기 고려대학교에 있는 4.18 기념관에서 창당을 했습니다. 4.18 기념관 대강당 창당할 때 박용진 30살, 나 32살 공동으로 창당을 했죠.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고, 우리 뭐 오래된 당원인 정기택 선배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이 당이 2007년도에 깨집니다. 2007년도에 당내 어떤 분파 싸움이라든가 정책 견해의 다름, 그리고 이제 그때 종북 논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당이 깨지게 되는데요. 제가 1999년도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성북에서 당원 명부를 처음 받았을 때가 15명이었어요. 15명으로 시작을 했죠. 1999년 9월에 창당 달기인제라고 내가 이제 성북의 지구당을 만들겠다라고 명부를 받은 게 15명이었어요.
2007년도 12월에 당을 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2008년도에 깼나 우리가? 2008년도가 맞네. 2008년도. 이때 이제 깰 때가 전체적으로 성북의 당원이 1,200명 정도 됐어요. 많이 늘었죠 사실은. 뭐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 당이 딱 깨질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소회인데 요 시작을 할 때가 이제 31살 때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요 때가 이제 막 40이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30대가 나는 내 인생 30대는 이거에 다 집어넣는데 이게 깨진다 막상 근데 내가 만든 당을 내가 깬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완전히 슬럼프가 왔어요. 슬럼프가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혼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술을 먹기 시작한 거지. 포장마차 가서 아니면 뭐 오프집 가서 혼자 혼술을 하면서 뭐 겉으로 표현할 때 울기도 하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운동을 다시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운동사라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자료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이제 제가 책을 하나 만들어 갖고 묶어서 입담 하나를 묶어서 그걸 갖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경성트로이카라고 하는 안재성 씨의 그 소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대중화됐죠. 근데 저는 대중화되기 전에 우리 운동의 뿌리가 뭘까? 우리 진보정당 운동을 그런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기반에서 시작할까? 외국의 사례, 뭐 막스든 뭐 외국의 어떤 혁명가들의 사례, 그다음에 철학적인 태제 이런 것들 갖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럼 한국 사회에 기반한 우리 운동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사를 갖다가 특히 이제 일제와 조선공당사부터 하고 쭉 다 공부를 한 거죠. 하다 보니 여러 논문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서 드릴 건 다양한 어떤 논쟁을 내는 것보다 그 속에 숨 쉬었던 우리 운동의 뭐 지금 뭐고 활동가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할게요. 저거 잠깐 질문 하나. 네. 한인사회당하고 진보당 민족해방 거기에 80%가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그런 거는 그때 자본주의 이쪽은 아니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그때 표현했죠. 그리고 상당 부분 그분들이 3.1운동 이후에 1930년 들어서 변절하게 됩니다. 저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그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안 했고 민족 진영이라고 얘기를 했고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이렇게 프로를 나눌 수는 없죠. 몇 프로가 민족주의가 많았죠. 당연하게 많았는데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리고 이제 죽음도 불사하고 했었던 그러니까 이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로 보면 압도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죠. 꼴통들이 많았던 거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 사진들을 제가 오늘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한인사회당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뒤에 설명했지만 이분이 소위 이동휘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인사회당의 대박.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파워도 있고 운동 성향도 있고 그리고 존경도 받고 이 박진순이라는 분이요. 이 옆에 박진순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조선의 사회주의자의 대표로 해서 레닌하고 직접 회동가고 회의도 꽤 유명했던 사람이고 여기 계시는 분이 김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였을까? 김구가 죽였죠. 이 사람을 레닌 선생님께서 박진순하고 이동희를 만나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을 꾸리는데 200만 루블 엄청난 돈입니다. 요새로 따지면 수십억 정도를 주겠다 라고 한 거죠.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이 사람이 받아갖고 와요. 그 중에 40만 루블을 받아갖고 그차를 받아갖고. 김구가 알죠. 죽여버립니다. 그 돈을 갖고 뭐 말로는 독립운동했었겠죠. 그건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죽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일본 놈들 암살을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은 사회주의자를 암살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를 시켜갖고 뭐 교살폭탄 던지고 이런 몇 개. 사실은 그 풍육투쟁은 김구 선생 쪽보다 누가 많이 했냐면 그 의열단 김원봉 쪽이 많이 했고요. 몇 개 이제 그 김구 선생이 이제 시킨 거는 이제 윤봉길, 이봉창을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 외 나머지는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황당하지만 사실 그런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한인사회당을 만들고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이게 나중에 사실은 없었다가 제가 한 10년 전에 공부할 때는 이런 사진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계속 다 발굴이 되는 거야. 러시아에서 숨겨져 있던 그 도서관이 공개되면서 이런 사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일제 강점기 민족혁명과 지도정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사가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저희 족보 이런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게 그냥 정당에 세워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반외세 반봉건 투쟁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 일제하의 민족혁명운동의 근간 하에서 사실은 한국의 진보정당운동, 사회주의운동도 다시 시작이 됐다. 1894년도 가보는 문제인데 계시죠? 전봉준 장군 훌륭하신 분입니다. 1898년도에 만민공동회 사실 이게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만민공동회가 뭡니까? 모여서 데모한 거죠. 데모를 했는데 연사들이 나와가지고 일본을 몰아내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1919년도에 19년도 3.1운동 이런 운동들이 사실은 일본 강점기 시대 민족해방운동을 실제 이끌어낸 시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게 전사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본 거고요. 특히 이 동학혁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당운동하면서 굉장히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안에 뭔 조직이 있었을까요? 집강소가 좀 큰 거고 집강소가 있고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구당 우리 이제 성국위원회 또 그 밑에는 분회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밑에서 이 남접이 남쪽에 있는 전체적인 이 세력을 얘기한 거고요. 그 안에 집강소가 있었던 거고 이 남접의 대표 주자였던 거죠. 그래서 남접의 세력들을 이끌고 사실은 가보농민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 좀 건너가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출발해서 1918년 한인사회당을 창당합니다. 1918년도 한인사회당을 창당해서 뭐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1917년도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았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이 하이드 수영 그렇죠. 이분이 이동휘라고 하는 이제 한인사회당의 첫 번째 대표위원장이죠. 일제와 민족혁명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상당 부분 사회주의자 좌파였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게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이들을 갖다가 싹 공부를 못해서 다 막아놨어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이들에 대한 출판물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몰랐던 거지. 이제 나중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게 다 발굴이 되면서 보니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제와 투옥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사회주의 독립운동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주도했었던 노동쟁이, 소작쟁이에 들어온 사람이 80%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 투쟁의 조직적 무기로 항상 생각했었던 것이 결국엔 당이었다. 우리한테 당이 필요하다. 왜? 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 세상을 바꿨을 경우에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해방된 조국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엔 당인
그래서 국민의들 망명지들에서 끊임없이 이 양반들이 뭘 했냐? 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당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이들이 주도해서 만든 것의 대부분은 당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름이 당이 아니더라도 실제 당적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중경 임시정부 의정원 상해에서 중경으로 임시정부가 넘어가잖아요. 이거 왜 얼마 전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중경 임시정부 그 앞에 그 계단식 거기서 그 시절에 찍었던 사진하고 똑같이 재현해서 같이 갔던 분들하고 찍잖아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중경 임시정부 의정원들 내에도 보면 정당이 있었다. 의정원이 이제 국회 같은 거예요. 상해에서 중경까지 쫓겨났지만 그들 내에 파벌도 있었고 정당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국독립당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 제가 뒤에 말씀드린 한국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거의 시초 이 사람이에요. 그 조선민족혁명당,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실제 혼재되어 있었고요. 조선민족혁명 보면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이었고, 사회주의 그다음에 조선무정부자 연맹이 아나키즘 대표적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그 밀정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우리 이경미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공유. 핸드폰 바탕화면 공유. 공유가 주인공이 안녕하세요. 앞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지각비는 안 받을게요. 근데 그 공유로 나오는 김시현이라는 분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밀정에서 나중에 자기 혀를 잘라버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그 국회의원에 출마해요. 김시현 씨 해방된 이후에. 그때 유세를 해요. 유세를. 누가 하냐? 부인이 옆에서 읽어주는 유세를 했어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죠. 공유도 멋있지만 김시현이라는 분이 사실 멋있는 분인데 그분이 사실 아나키즘 쪽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 또는 사민주의자 또는 뭐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최초로는 1918년 하바롭스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데고요. 이쪽에 하바롭스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 분들은 왜 여기가 사실은 최초의 진보정당의 거점이 되냐? 왜 거점이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이란 분은 여기서 조선 무관 출신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말고 여기에 같이 했던 분들 대부분은 한인 2세예요. 한인 2세. 그러니까 왜 한경도나 이쪽에서 못 먹고 살겠다고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뭐가 됐겠어요? 사회주의자가 된 거지. 이 양반들이 모여서 여기서 당을 만듭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 레닌 쪽 했던 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모여서 한인사회당을 1918년도에 최초로 만듭니다. 뒤에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당을 갖다가 만들었다가 1918년도에 당을 만든 다음에 여기가 상해가 있죠. 엄청 높은데 이게 사실 석 달 걸려서 간대요. 여기가 그때 당시로 해갖고 상해가 있는데 여기에 이 이동희 아저씨가 뭐가 돼요?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타밀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 그러니까 이제 이동희 선생께서 석 달 걸려서 여기까지 가십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여기다 남겨놓고 일부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 상해까지 갔다는 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면 1920년도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이라고 이 당명을 여기서 만들었던 한인사회당이 아니라 사회당이 이 상해까지 이동희 선생이 내려가고 여기에 이걸 고려공산당으로 만듭니다. 공산당. 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나오지만 이게 상해파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상해에서 다시 고려공산당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 이쪽에 보면은 뭐가 있으냐면
그치. 이루크츠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루크츠크에서 김철원 오한국이 주재 고려 공산당이 또 나옵니다. 여기 고려 공산당 또 나와. 이 사람들은 누구냐? 김철원 오한국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러시아 한인 2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자기네는 한인이니까 조선 독립을 위해서는 당이 필요한데 우리도 조선 고려공산당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여기 21년도에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일국 일당주의. 나라 하나에 당 하나. 공산당은 당 하나다.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안 돼. 이게. 이 일국 일당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얘기될 것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일국 일당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건 뭐였어요? 당시에? 코민테른이라고 우리 저기 배웠죠? 여러 번 나왔어요. 레닌이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진영을 다 한 방에 묶어 세워서 세계 혁명을 해서 지도했었던 데를 코민테른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제3 인터내셔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코민테른이라는 데에서 일국 일당주니까 너네들이 뭐해? 합쳐! 이렇게 된 합쳐라! 이게 아주 그때 당연한 거였어요. 합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게 어딜가 양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대파도 있잖아요. 만난 거지. 만나서 이쯤에서 만나갖고 통합대회를 열자 해서 통합대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통합대회가 깨져. 이 통합대회가 깨져. 그러니까 코민테른 어떻게? 야 너네 다 해산해. 해산하고 코민테른 산하에 조선의 공산당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 이게 여기 나온 대로 꼬르뷰로라는 데. 꼬르뷰로. 이게 뭐냐면 꼬르 하는 거 이제 고려 얘기하는 거고요. 뷰로는 있잖아요. 조직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코민테른 산하에. 야, 너네들끼리 싸우지 마. 해산. 우리가 직접 만들게. 자, 우리가 직접 만들기가 이제 뒤에 이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합대회에 갔다가 해산당을 보고 그리고 거시기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김재봉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김재봉 아저씨가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갔다가 무산된 걸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뒷얘기가 또 이어지죠. 그러면 뭐 들려? 조선공산당이 창당되는데 1920년 4월 17일 여기 이제 아소원이에요. 아소원. 아소원이 어디 있는 중국집이었는 줄 아세요? 어디 있어? 을지로 있고 여기. 을지로 있고 여기. 이거를 귀신같이 찾아다니는 아저씨가 그 조선공산당 평전을 쓴 최백순 아저씨 이런 사람이 이런 데를 다 찾아다녀요. 나중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데 창당대회를 여기서 했어요. 근데 이 창당대회를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우리 지금 모르면 우리가 종로 을지로 이렇잖아요. 응? 아 그렇게 되셨구나. 맞잖아요. 그죠? 강원 저쪽에. 근데 을지로 입구에 아소원이라고 중국집이 있었어. 여기서 창당대회를 했는데 1925년 4월 17일 아소원에. 근데 그냥 창당대회가 아니라 이때 종로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조선 민중대회를 여기서 한 거지. 그래서 데모를 막 하니까 경찰들이 여기로 막 쳐다봤을 거예요. 응? 여기서 막 경호 맞고 막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핵심들만 살짝 모여갖고 여기서 17명 제가 기억하는 17명인데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당을 창당합니다. 아소원 중국집 방에서 짜장면 시켰을지 짬뽕을 시켰을지 모릅니다. 요리 시켜. 네? 요리 시켜. 근데 이 아소원 사령이고요.
이게 조선공산당이 실제 국내에서 창당된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요. 그죠?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어요. 3.1운동 이후에 민중들의 요구춤이 막 펼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는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별로 안 했대. 조선독립만세가 주로 했대는데 이랬는데 그런 투쟁 이후에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 먹고 살자에서 각종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들이 이제 막 펼쳐지겠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국내 노동자, 농민들의 그 투쟁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3.1운동을 지휘했던 또 민족 대표 33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안 나서거나 끝까지 전향 안 하고 싸우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전향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실망을 합니다. 왜냐면 민족 대표 33인이 뭘 한 줄 아세요?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그냥 자기들이 이제 일본에 이렇게 뭐 자수하러 가잖아요. 자수하러. 그걸 놓고 이제 경론이 벌어지면서 저런 사람들 아니다. 대한 독립선언에서 싸움을 지도해야지 왜 자수를 하냐? 뭐 이런. 그래서 청년층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도입돼요. 그러면서 조선의 사회주의 조직이 대표적으로 서울 청년의 신사상 연구회 화요회. 이 화요회라는 이름은 뭐냐면 막상 상생일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회, 북풍회 돼 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무상자 동맹 등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뒷얘기가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상해와 여기가 이제 아주 재밌는 곳이 됩니다. 김재봉이라는 아저씨가 조선공산당이 창당을 할 때 책임비서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 대장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 아저씨가 김재봉이라는 아저씨가 아까 통합대회 갔다가 안 된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설치됐다고 했어요? 코민테는 사람 꼬르브료가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김재봉을 조선공산당 창당의 책임자로 지명을 합니다. 너 조용히 몰래 다시 국내로 침투하여 조선에 빨간 물이 들어있고 조선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아까 모아서 당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김재봉 아저씨가 이 꼴을 이제 코민테른에 자기 소개서를 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코민테른 입장에서는 조선에 누군가 내려보내서 책임자로 내려보내서 당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책임자를 그러면 뭐 이렇게 면접을 받겠죠. 그냥 너 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면접을 봤을 거예요. 이 면접을 봤을 때 이 양반이 썼었던 자기 소개서에 썼었던 얘기가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희망함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조선 독립을 목적한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이 얘기에 뭐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조선 독립이 첫 번째 목표인데 이를 위하여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라는 게 사실은 이 얘기 한마디에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뭘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지정을 받아서 면접을 통과했어. 이제 넌 내려가라 해서 경성으로 잠입을 합니다. 김재봉 아저씨가 이렇게 잠입을 하고요. 또 일군의 무리가 경성으로 들어옵니다. 상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 뭘 합니까? 국내에서 총을 들고 싸움을 하다가 안 되겠다. 상해로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회주의자들의 상당 부분이 상해로 건너갑니다. 일부는 있었던 집 자식들의 일부는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고요. 일본으로 가서 또 뻘건물이 들어갔고 오고요. 일부는 상해로 갑니다. 근데 이 상해에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면 박헌영, 김다냐, 임원근이라는 사람. 이 아저씨들이 각자 처음에 따로 갔어요. 따로 갔다 거기서 만난 거죠. 그 나이또래가 비슷하고 얘가 친구가 된 거예요.
상해 어딘가에서 소주 한 잔을 받겠지. 이거 한번 하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모인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한테 소주 사주던 아저씨가 누구냐? 네? 아니야, 김재봉이 아니야. 이 아저씨들한테 소주를 사주던 아저씨가 누구냐? 여운형 아저씨. 여운형 이 아저씨가 이제 공산주의자였거든요. 여운형 씨는 사실은 이 아까 얘기하는 상해파 고려공산당 쪽이 아저씨예요. 여운형 씨가 이때 상해에 있었거든. 여운형 씨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갖고 한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후배들한테 젊은 놈들이 똘똘하네. 뭐 결기가 있어. 소주도 사주고 밥 좀 먹어라 용돈도 주고. 정말 그랬다고. 그래서 이 세 명이 박헌영, 김단현, 임원근이 여기서 뭘 하냐? 여기다가 이제 조선공산당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고려 공산당에 이르크 후 축구파의 상해집으로 만듭니다. 상해집으로 만들어서 이 양반들이 뭘 하냐? 1922년도에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에 침투하려고 들어옵니다. 이 양반들이 조선에 침투하러 들어와요.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싹 잡혀버리지. 근데 이 사람들은 잡힐 줄 알고 일부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해 가서 딴 거 안 하고 그냥 고학했다. 나쁜 짓은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와서 나중에 한 1년, 2년 만에 다 풀려납니다. 이들이 왜 풀려났냐면 그 정도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 경성 땅에서 공산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요새로 따지면 잠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이따 경동 트로이카 얘기가 나올 텐데 최초의 트로이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 박헌영, 김단현, 임원근의 이 얽히고 설킨 관계, 연애 관계도 얽히고 설켜 있고요, 운동 관계도 얽히고 설켜 있고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건데요. 어쨌든 이 세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뭘 했겠어요? 이제 김재봉 아저씨도 들어왔고 이 사람들도 들어왔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또 이 경성에는 이제 막 생긴 사회주의자들, 국내파 사회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읍니다. 모아서 김재봉 아저씨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 사람들 만나서 자, 사실은 내가 대장이야. 뭘 보여줬을까요? 커뮤니티에서 받은 그 임명장을 보여준 거지. 사실은 내가 말이야 딱 보여준 거죠. 그러십니까? 그렇게 사람을 모은 거지. 그렇게 해서 각종 조직들을 갖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김재봉 아저씨가 와서 조직을 만들면서 했었던 게 중심이 뭐냐면 신사상 연구의 창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창당이 되고요. 서울청년회라고 있었어요. 이 서울에 독자적으로 남아있던 서울청년회. 이게 서울파라고 해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같이 결합을 안 해요. 내가 가오가 있지. 저기서 와서 이거 하는 예민 사람한테 내가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그 서울판 안 하고 여기 보면은 북풍이가 있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진다. 원래 일본에서는 뭐로 만들어지냐면 흑도회라고 있었어요. 흑도회는 아나키스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가 있었어요. 아나키스트 대표 주자가 누구였겠죠? 흑도회. 그렇지. 얼마 전에 영화에 나왔던 박열 아저씨가 여기에. 사회주의파는 김약수가 있었고 나중에 일본에서 이 사람 한국에 들어오진 않지만 이재유라고 우리가 배운 사람도 거의 이쪽에.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는 나중에 흑성회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좀 갈라져요. 사회주의자 조직은 북풍회로 바꿨다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북성회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1925년 4월 17일 화요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창당될 때 서울청년회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당 책임 비서 김재봉 하나에 이때는 공산주의 조직이 대부분 어땠냐면
당이 있고 그 밑에 저 당의 전 조직을 갖고 또 청년 조직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청년 조직 고려공단 청년동맹이라고 하는 이거 다 이제 이런 조직의 책임자는 박헌영이 만듭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 조선을 하고요. 그 다음날 4월 18일 날은 박헌영네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 조선공단 청년동맹을 만드는데 이때는 또 바깥에 또 대모를 하나 또 만들어요. 전조선 기자대회. 전 조선의 기자들이 모여갖고 대모를 또 한 거야.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런 걸 하고 박헌영네 집에서 밤새워 모여가지고 얘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는 당연하게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비합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비공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아까 요 얘기가 있잖아요. 일국 일당주의 때문에 이 조선에서 공산당 만들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만들었어. 그러면 뭐하러 갑니까? 승인을 받으러 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만큼 모여서 이렇게 해갖고 이걸 만들었고 우리의 만든 규약은 이렇고 강령은 이렇다. 이걸 들고 이제 올라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수많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전에도 뭐 그래서 정말 사기 공산당 사건도 있고 승인도 안 받았는데 내가 공산당 승인 받았다는 척하고 다니다가 사기로 몰려갖고 쫓겨나는 아저씨가 있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짓이 흉흉할 때 이때 인준을 받아라 보낸 사람이 조봉암 이따 배우겠죠. 조봉암 등이 원래 공산주의자였어요. 조선공산당 창당 명가야. 그리고 조동호 이 두 사람이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죠. 그리고 근데 내용적으로 자본주의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겠다, 민족해방을 명확하게 했다는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비공개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소원에서 10몇 명이 모여서 이제 창당을 하니까 위를 창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 지역당도 창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창당할 때 지역 책임자들이 몇 명이 이제 결합돼서 올라오긴 하는데 실제 아래로부터 창당해나가보다는 위에서 그냥 땅 하고 때려서 이제 창당하다 보니 뭔 문제가 있었겠어요?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지. 대중적 근거, 대중운동의 힘 이런 것에 입각해서 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니까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왜 이걸 여기다 놓은 거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사람. 이분이 한국계 최초의 볼세비키인 김 알렉산드라라는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 이분은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조선 독립에도 계속 그 관여를 했고 그래서 한인 사회단을 만들 때 창당된 거예요.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한인계거든. 2세죠, 2세. 그리고 이동희 그 위원장이 대표가 뭔가 오해를 받았고 이 사람이 꾸락지 하나 이렇게 고 잡혀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증을 서줘서 끌어내고 그래서 정당을 같이 만듭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배울 때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적군하고 백군이 올라 싸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에는 뚜루치키 아저씨가 총 지휘한 적군이 마지막에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혁명을 하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까 얘기했던 요쪽이 뭐였냐면 이분은 되게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 정부의 가장 높은 지휘입니다.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국동위원회 여기에 국동위원회 외교부장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동위원 소비에트의 정부 여기에 외교부장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근무하던 건물도 지금 있고 거기에 이분의 표지석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나요? 네, 뛰어가면서 슈퍼로 바뀌면서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여기 가봤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이 1918년도에 9월달에 잡힙니다. 누구한테? 백군한테 잡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고.
13걸음을 걸었다라는 사람이 있고 8걸음을 걸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홍구 선생, 역사학자 한홍구 선생 칭에는 8걸음, 조선 8도에서 8걸음이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정확한 건 조선 13도였다. 13걸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3걸음하고 8걸음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평전에 13걸음이라고 나오고 한홍구 선생 칭에는 8걸음이 나오는데 어쨌든 나를 뭐 8걸음, 13걸음 걷게 해달라. 그게 이제 조선 독립을 원했었던 그 조선의 도의 숫자만큼 걷고 소비에트 만세, 인민 만세 꽝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이게 이제 모스크바 공산 청년대학의 멤버들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사람 누가 있냐? 여기 잘생긴 아저씨가 있어요. 네. 김단양. 이 양반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 여기 있는 이 아저씨. 박헌영. 이 아저씨가 박헌영. 이 아저씨는 여기 교재를 안 나오는데 2차 공산당의 주역 중에 하나인 양명. 주세주. 그러니까 박헌영의 부인이자 나중에 김단야의 부인이가 주세주. 여러 그 지금 소설로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새 여자라는 소설 나옵니다. 이 아저씨가 누굴까요? 이재용은 저희 러시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호치민. 호치민. 호치민하고 모스크바 공산청년대학의 박헌영하고 독립공청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박헌영이 호치민 선생한테 뭔 책을 선물했다? 목민심서를 선물한다. 그래서 호치민 선생이 이 20대 때 그 박헌영한테 그 목민심서를 평생을 갖고 다니잖아요. 조선 최고의 명작인데. 재밌죠? 가운데 저분이 그러면은 김 알렉산드라니. 김 알렉산드라는 이때 없었지.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닮았어. 네. 발색이죠. 그리고 이분이 김재봉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겹쳐졌구나. 근데 돌아가셨고 여기 있는 분도 다 돌아가셨겠지만 이분도 결국에는 1차 조선공산당 사건이 나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겠죠. 그래서 나와서 매우 아프시다가 그냥 돌아가죠. 1942년도에 돌아가죠. 네? 네. 네. 처음에 잡혔을 때 그 사진이에요. 이건 이제 김사국, 서울청년회 주된 김사국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일찍 돌아가십니다. 34살에 반면 192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외국물 먹었던 사람들이 주력이었어요. 맨 처음에 화역파는 김재봉 아저씨도 넘어갔다 와서 박헌영 아저씨도 상해 갔다가 와서 뭐 이랬는데 이 서울파는 물론 이제 그 김사국이라는 사람은 국내파예요. 물론 이제 그 공산주의를 접한 거는 3.1운동 이후에 외국을 떠돌다가 이렇게 뭐 접했다는데 어떻게 접했는지는 자세한 사실은 없고요. 그러나도 들어와서 사실은 서울청년회라는 걸 만들고 공산주의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혁혁한 지도자였다. 근데 굉장히 그 일본까지 초청을 받아서 사실 아까 여기서 북풍의 북송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직에서 받아갖고 일본 전역을 갔다가 다니면서 조선인들 대상에 강연을 하고 막 이럽니다. 이게 훌륭했던 분야인데 이분은 1926년에 폐결핵에 걸려서 그냥 요절을 하셨어요. 천재는 요절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억할 만한 분들이 이때 당시에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네, 조선공산당의 실현과 해산. 1920년 4월 17일 만들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1920년 11월 26일 날 소위 신의주 사건. 신의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도
조선공산당의 조직원들이 있었겠죠. 근데 신의주 청년회 중심으로 또 있었는데 신만 청년회라고 보통 얘기를 했대요. 뭐 신의주하고 만주 같이 한 뭐 신만 청년회라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옆방에서 친일파 변호사하고 일본 놈들이 같이 술을 처먹고 있는데 떠든 거야. 승진을 한 거지. 조져버리자 하고 그냥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어떻게 했어? 때린 놈들의 집을 다 수색을 했는데 그 중에 공산당원 집에서 뭐가 나타나냐? 박헌영이 보낸 지령문이 나옵니다. 지령문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갖고 쫓아서 결국에는 11월 25일 날 무조건 다 잡아들입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이제 나온 거고요. 엄청난 많은 인물들이 여기 나와요. 싹 잡아들였다. 조선 공산당 놈들이 싹 잡아들였다는 거고요. 이때 박헌영이 일단 주요 활동하는 대부분 다 잡힙니다. 그리고 김재봉, 김찬 등 이 김찬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요거의 기획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재봉 대장, 김찬 기획자, 박헌영 항공대장 뭐 이런 거죠 일종의. 그런데 피해서 김찬은 나중에 결국에 다시 러시아로 도망가고요. 러시아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했고요. 그리고 그 김재봉 아저씨는 후계구도 나를 대신할 대장 갖다가 만들어주고 밖으로 외국으로 피신하려고 하다가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 양반 7년 살고 나와서 거기 어떤 병으로 돌아가시 병사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공산당은 끊임없이 잡히는데 끊임없이 또 이제 다시 이제 지도부를 다시 만들어서 당을 다시 만들고 2차에서 4차까지 걸치 조선공산 재건과 탄압이 있었습니다. 2차는 강달령이라고 하는 진주에 사는 사람이 책임 비서를 하고요. 그래서 1920년 2월에 발족을 하고 이때 정확하게 뭘 하냐면 우리가 국사체면 60만 세 운동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3일 만세 운동 이후에 60만 세 운동이라고 이제 역사책에 표현했잖아. 이걸 실제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2차 공산당에서 주도를 합니다. 이때 선방으로 동뜬 아저씨가 있어요. 와 하고 동뜬 아저씨가 이현상이라고. 이 사건. 근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삐라 옛날처럼 삐라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몰래 만들었는데 그 삐라가 걸립니다. 천도교 회관에다 숨겨놓은 게 걸려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실제 지도부에서 싹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2차 공산당이 깨져요. 그 3차는 아까 얘기했던 안 되겠다. 이렇게 깨져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서울파 통합을 해서 3차 당을 다시 건설합니다. 3차 당을 해서 당수가 4번이 바뀌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잡힌 것도 있고 결국에는 내가 위험에 처해서 지도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총 4차가 이제 바뀌고요. 나중에 안광천의 사람은 일본에서 요거 만들었던 사람이 좀 이따 얘기했던 정우의 선언이라는 걸 갖다가 주도한 사람이 안광천이고요. 김준일이라는 사람은 해방 이후에 이승만 닦아주로 변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뭐 많잖아요. 근데 서울파 통합을 해서 3차 같은 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그 배웠던 신간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하는 연합전선으로서의 국사책이 다 나옵니다. 신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전에 그 정우회라고 하는 그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다 깨지고 하니까 모여서 그때 뭘 하냐면 민족주의 세력과 조선독립물의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야 된다. 이걸 처음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우회 선언이 나오고요. 그래서 신관회를 사실은 창당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걸 만든다고 하니까 윗대가 그래도 또 잡혀가. 싹도 잡혀갔어. 마지막 4차. 그래서 그냥 차근봉이라는 거. 차근봉이라고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조선공산당의 대부분 당수들은 소위 학비리들, 지식인 그룹, 유학파 뭐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최초의 노동자 출신 이제 당수 차근봉. 우리로 따지면 대략 뭐 단병호 위원장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그 곳곳에 노동 일을 갖다 다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좀 다니다 말았고요. 계속 이제 밑에서 하다가 이제 이 사상을 접하고 1920년도에 최초 노동단체 그 노동공제회랑을 갖다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게 주정 멤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28년도에 마지막에 잡혀갔는데 옥사합니다. 옥사. 고문에 의해서 옥사. 그래서 장례도 제대로 못 치죠. 이 차범근 그랬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창단을 해서 1차부터 4차까지 걸쳐서 지도부들이 괴멸하죠. 그런 과정에서 코민테른에서 1928년도에 아니 1927년도에 정확하게는 12월 퇴지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게 막 모스크바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게 오는데가 몇 달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1928년도에 우리나라에 전해집니다. 뭐냐? 조선공산당은 이제 그만 자꾸 만들지 말고 해산해라. 안 되겠다. 너네 해산해. 그 대신 노동자 농민의 기층 역량을 강화합니다. 너네 계속 지식인 중심을 계속 위해서 만드니까 여기가 털리니까 그 다음에 답이 없다. 너네. 노동자 농민 중심의 기층 역량을 강화할 때 운동을 다 전개해라. 두 번째, 노동조합, 농민조합 등 중시했고 하되 비공개 사상 교육이나 표면에 나선 노동자의 소설적 이득을 전개하면서 기반을 쌓으면서 당을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해갖고 코민테른에서 사실 조선공산당을 해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그 무시무시하지만 사실 한국진보정당 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창당 과정부터 해갖고 결국에는 해산이 됩니다. 그게 좀 아픔이 있는 거죠. 해산이 사실은 우리 손으로 해산이 됐으면 우리는 일제 극악한 탄압과 또 하나는 코민테른의 해산 명령에 따라 없어지게 된 거고요. 이건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몇 년도죠 저게? 1928년도. 아. 그럼 그 전반에 그게 1925년도다 그럼 3년 안에 모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다 일어난 거죠. 3년 안에? 야, 이때 한국 잡혀가는 사람 한 2,000명.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그때 당시 조선의 그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들이 우리가 몰랐었던 것 중에 신경을 두 개. 계속 이 당을 만들면서 뭘 했냐? 60만 세 사건 같은 걸 실제 만들어 대중운동을 만들어냈다. 주도해서. 그다음에 별로 생각 없는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변절 측정까지 가 있는 민족주의자를 다 꼬셔갖고 민족 단일전선 단일당으로 해서 신관에 우리가 서책에 드렸던 신관의 창립을 실제 주도한 거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을 추가합니다. 신관의 창립 때 사람들 얼굴이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70% 이상은 거의 이제 공산주의자, 조선 사회주의자들이 하면서 중도파나 민족주의자를 다 땡겨서 신관하는 걸 창작하죠. 이거는 소설로 나온 새 여자 사진입니다. 논란이 많은 허정숙. 이분의 첫 번째 애인은 누구일까요? 김관이. 아니죠. 여기 임원구 맞아 두 번째구나. 이분이 주세죽. 주세죽의 첫 번째 남편은 박헌영. 두 번째 남편은 김관이. 이게 좀 복잡한 게 아니고 근데 이때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을 앞두고 살았기 때문에요. 사람도 나는 그렇게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 죽음의 위기를 항상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 탁족한 가장 그래도 이게 없고 자유롭게는 이 사진이 남아있고 이게 소설로도 조선인 선생의 새 여자라고 나와요. 재밌습니다. 읽어보셨죠? 재밌습니다. 이분이 아까 조선공산당 2차 책임자 강달령 조선일보의 진주 지국장 노동운동가 출신 부랴부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정보를 하나 받게 됩니다. 요새는 문자죠. 그때는 정보. 와 아버님 그 위도 뭐 서울 상경 요망 이렇게 바로 알아채죠. 당이 좀 깨졌구나. 진주에서 해갖고 방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김재봉 첫 번째 이제 1차 그 책임자를 만납니다. 접촉을 해서 당신이 이제 책임지시오.
나는 도망가겠어. 2차 당을 꾸리시오. 이렇게 놓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양반이 여기부터 해서 민족주의자의 회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 신가래가 만들어지는 3차 공산당 때 남광천 주도의 정무회 선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정무회 선언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신가래가 27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이미 이때부터 이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공산당 독자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1930년대 유럽에서 뭐가 유행했어요? 인민전선이 유행했잖아요. 우리 다 인민전선 다 배웠잖아요. 그죠? 칠레도 나중에 하니까 인민전선이 있었죠. 그때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중도우파 또는 민족적 성향을 가진 이 사람들과 공동의 전선에서 파시즘에 맞서고 싸우자 이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박명재 네. 인민전선? 이민재선. 인민전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때 당시 문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은 못하겠지만 실제 민족주의자를 접촉했다는 게 나중에 사건 기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잡히십니다. 이분은 고문에 의해서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복귀를 못하세요. 나중에 감옥에 나왔는데 감옥에 나왔을 때 이미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운동에 복귀를 못하세요. 돌아가시죠. 아까 제가 했던 차근봉 선생 4차 사망기사입니다. 차근봉 옥중 이거 뭐야? 옥중에 들어가서 내중이겠죠. 노동 운동의 성각 그죠?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게 중일부로 1929년 3월 12일인데 28년 7월에 잡히거든요. 불과 7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엄청난 고문 중에서 사실 죽도록 깨고 끝까지 이제 원칙을 투쟁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사회주의자였다라는 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일인가요? 뭐 운동의 노선도 난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공산당 재건운동부터 했고 쭉 있는데요. 제가 말을 한 지 55분이 되니까 힘이 딸리니까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